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부록.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팔자가 안 좋은가 하며 불안함이 밀려왔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하루를 살면 되지 하며 담담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하게, 누군가는 자기 삶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하루를 엽니다. 돈은 좀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자식은 잘 됐는데 왜 외로울까요? 건강한데 왜 허전할까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밤마다 통장 잔고 확인하며 불안한데 말입니다. 자식 잘 되면 뭐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건강하면 뭐 합니까? 할 일 없이 텅 빈 하루를 사는데 말입니다. 돈, 자식, 건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했듯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압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입니다.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분명히 편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74세 강순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옥 씨는 5년 전까지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큰 아파트였습니다. 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인사하고 나가는데 어색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보였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데 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까지 챙겨야 하니 힘들겠다. 손주 봐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봐줄게. 손주는 귀여워요. 그런데 매일 보면 힘들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심심해요.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75세인데 손주 셋 보려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애들은 제가 볼게요. 좋은 말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내가 짐이구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순옥 씨는 알았습니다. 밤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 이제 나갈래? 왜요? 여기 있으세요.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잖아.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엄마가 나가는 게 나아. 순옥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아들 집보다 훨씬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런데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밥 먹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손주 안 봐도 돼요. 내 집이 최고구나. 혼자 있으니까 편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가 나가고 나니까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과일 사왔어요. 오, 아들 왔네 고마워.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 갈게. 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대하니까 부담이 됐는데 기대 안 하니까 편해졌네.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71세 박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호 씨는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50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잠 같이 잤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영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밥 먹기 싫고 씻기 싫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혼자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만나자.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영호 씨만 혼자였어요. 나만 혼자네. 나만 배우자 없네.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어느 날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커피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렸어요. 영호 씨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혼자 있는데 평화롭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평화로워서였어요. 여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 갈게. 혼자 있는 거 편안하고 괜찮네. 그날부터 영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창밖 봐요. 아침 먹고 산책 나가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들어요. 저녁 먹고 일기 써요. 혼자만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말합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혼자 있으니까 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세 번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69세 최덕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덕순 씨는 은퇴하고 5년 동안 매일 TV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 뭐 하지? 생각해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오늘도 똑같겠지. 오늘도 TV만 보겠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우울증이에요. 약 드셔야겠어요. 약을 먹어야 해요? 네. 그리고 뭐라도 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덕순 씨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라도 하라는데 뭘 해야 하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 이런 제목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작은 일 하나만 정하세요.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작은 거요. 화분에 물 주기, 산책 10분 하기, 이런 거요. 하나만 하세요. 그게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덕순 씨는 생각했어요. 화분에 물 주기? 그거라도 해볼까? 다음 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줬어요. 너도 목마르겠다.
이틀 후 화분을 다시 봤어요. 잎이 조금 피었습니다. 살아났네. 신기했어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화분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후 꽃이 폈습니다. 와, 꽃이 폈네. 내가 살렸네. 뿌듯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20분만 걷기로 했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분 걸었어요. 오늘 20분 걸었네. 잘했어. 다음 주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내가 해 먹어도 맛있네. 그 다음 주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화분에 물 주었다. 산책했다. 김치찌개 끓였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적고 보니 의미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덕순 씨는 약을 끊었어요. 선생님, 저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덕순 씨는 말합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쌓이니까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네 번째, 내 집이 있습니다. 76세 이금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순 씨는 1년 동안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모셔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금순 씨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큰 아파트였습니다. 금순 씨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네.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청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청소 중이에요. 아, 그래. 나는 방에 있을게.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뭐 필요하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어머니. 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순 씨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열었어요. 금순 씨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짐이구나. 나는 짐이야.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집 하나 사드릴게요. 엄마 이름으로 할게요. 금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 돈 아껴야지. 엄마 괜찮아요. 엄마 집 하나쯤은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돈으로 월세 얻을 거야. 엄마 월세요? 왜요?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금순 씨는 자기 돈으로 월세 원룸을 얻었어요.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아들 집 방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웠습니다. 냉장고 여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내 집이야. 작아도 내 집이야. 금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금순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더라고요. 내 이름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5번째, 빚이 없습니다. 72세 김태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수 씨는 70세의 빚이 5천만 원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빚이냐면 아들 사업 자금 빚 보증을 섰던 겁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하려고 해요. 대출 받으려면 보증 좀 서주세요. 사업? 무슨 사업? 카페요. 친구랑 같이 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태수 씨는 보증을 섰습니다. 5천만 원. 아들 사업 잘 되겠지. 그런데 1년 후 아들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망했어요. 그럼 대출은? 제가 못 갚겠어요. 아버지가 갚으셔야 해요. 태수 씨한테 독촉이 왔습니다. 대출금 갚으셔야죠. 얼마예요? 원금 5천만 원, 이자 1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태수 씨는 망했습니다.
6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70세인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새벽에 추웠고 졸렸고 무릎 아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일도 조금 더해서 수입이 커져서 5,500만 원 갚았어요. 남은 빚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해 12월 태수 씨는 마지막 500만 원을 갚았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다 갚으셨네요. 네, 다 갚았어요. 은행 나오면서 태수 씨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어요. 이제 빚이 없어. 드디어 없어. 집에 와서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안 해도 돼. 빚 없으니까. 태수 씨는 지금 연금만으로 살아요. 한 달에 80만 원 나옵니다.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돈입니다. 80만 원이지만 다 내 거야. 빚 갚을 필요 없어. 백만장자 된 기분이야. 태수 씨는 말합니다. 빚 있을 땐 돈이 내 거 아니더라고요. 빚 없으니까 비로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6번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68세 신경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자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자 씨는 막막했어요.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니 유족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제 유족연금 60만 원 나옵니다. 60만 원이요? 40만 원이 줄었네. 6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매달 용돈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고마웠지만 합쳐도 80만 원.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들도 힘들 텐데 하고 참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주택연금을 알게 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예요. 어머님 집이 3억이시니까 한 달에 90만 원 나와요. 경자 씨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주택연금 하려는데 그럼 집을 못 물려줘.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하세요.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90만 원이 찍혔어요. 진짜 들어왔네. 유족연금 60만 원, 주택연금 90만 원, 아들 용돈 20만 원. 합쳐서 170만 원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어요. 유족연금 25일, 주택연금 27일, 아들 용돈 1일. 이 날들이 기다려져. 매달 그 날짜가 되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왔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비상금도 모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이제 용돈 안 보내도 돼. 엄마 충분해. 엄마 정말요? 응.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돼. 너는 내 애들한테 써. 경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안정이에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7번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75세 조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숙 씨는 2년 전에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만 있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못 걷는구나.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재활하셔야 해요. 재활이요?
네, 안 하시면 계속 못 걸으세요. 하시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셔야 해요. 명숙 씨는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도와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1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세요. 다시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1미터 걷는 연습을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한 걸음씩만 가세요. 한 걸음 걸었어요.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1미터 걸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명숙 씨는 울었습니다. 나 걸었어. 1미터 걸었어. 한 달 후 10미터 걸었어요. 석 달 후 복도를 걸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 밖을 걸었어요. 1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명숙 씨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느립니다. 10분에 100미터 갈까 말까 해요. 그래도 혼자 걸어요. 매일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걸려요. 느려도 돼. 내 발로 걷잖아. 명숙 씨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걷지 못해도 돼요.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8번째, 교통이 편합니다. 73세 황인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숙 씨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시골집이 좋았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넓고 조용하고.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인데. 그런데 불편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40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40분. 70 넘어서 40분 걷기 힘들었습니다. 겨울엔 더 힘들었어요. 길이 얼어서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병원도 멀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걸렸어요. 아프면 가야 하는데 가기 힘들었습니다. 인숙 씨는 외로웠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도시로 오세요. 저희 근처에 집 하나 얻어드릴게요. 도시는 싫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그곳은 불편하시잖아요. 어느 날 읍내를 지나가다가 작은 집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 집 괜찮네. 버스 정류장 가까워. 알아봤어요.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여기로 이사 올까? 인숙 씨는 이사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읍내 작은 집으로 왔어요.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여기 좋네. 버스 타기 편해. 마트도 가까웠어요.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가기 편하네. 병원도 가까웠어요.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좋은 것보다 버스 정류장 가까운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버스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9번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평생 가족 밥을 차려줬어요. 남편 밥, 자식 밥, 손주 밥. 50년 동안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순덕 씨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웠습니다. 평생 가족밥 차려줬는데 이제 나 혼자 먹네. 밥상 차리는 게 싫었어요. 나 혼자 먹는데 뭐하러 차려. 밥을 안 먹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힘이 없고 어지럽고 걷기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안 드셨죠? 네. 밥 안 먹었어요. 왜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라도 밥 드세요.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순덕 씨는 집에 왔어요.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해 먹지?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라면 하나만 끓이면 되니까 쉬웠습니다. 물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끓였어요. 맛있네. 라면도 괜찮네. 일주일 후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김치 썰고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끓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내가 해 먹어도 맛있네. 순덕 씨는 혼밥 달인이 됐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계란볶음도 하고 나물도 무쳤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순덕 씨는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독립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10번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77세 정만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수 씨는 퇴직하고 5년 동안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뭐해? 오늘도 똑같겠지.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저녁 되면 오늘도 또 갔네 하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생 손주였어요. 할아버지 내일 뭐 해요? 만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일은 글쎄. 할아버지 내일 할 일 없어요? 응, 없어. 할아버지 심심하시겠다. 손주가 갔어요. 만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일 할 일이 없구나. 손주가 봐도 심심한 할아버지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뭐라도 해야겠다. 뭘 하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어요. 탁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재미있어 보이네. 물어봤어요. 저도 탁구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세요. 만수 씨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탁구 수업이 있었어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화요일 10시 탁구.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내일 탁구하는 날이네. 좋아. 탁구하러 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탁구 재미있네. 한 달 후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 도서관 가기로 했어요. 달력에 또 표시했습니다. 목요일 2시 도서관. 목요일도 기다려졌어요. 토요일엔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11시 친구 만남. 달력에 표시했어요. 토요일도 기다려졌습니다. 만수 씨는 달력을 봤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할 일이 있네. 좋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오늘 탁구하는 날이네. 일어나야지. 만수 씨는 말합니다.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내일이 기다려지니까 오늘이 의미 있어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10가지 다 있을 필요 없어요.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7가지 있으면 노후는 행복해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세어보세요. 5가지 이상이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노후를 살고 계신 겁니다. 논어에서 말했듯이 지자, 부록.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압니다.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 없는 게 중요하고, 자식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남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늘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채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소용없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조병수 어르신이 힘겹게 내뱉은 말입니다. 직원 50명짜리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재산도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풍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동안 어르신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애써 참았지만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돈도 자식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팔자 좋은 노후가 뭔지 아세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재산 10억 이상 노인과 1억 미만 노인의 행복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70, 80이 되어도 매일을 소풍처럼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비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요양원 입소 노인의 67%가 집에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요양원도 집이 아닌 겁니다. 79세 김말순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15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에 사십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벽에 곰팡이 자국도 있고 화장실 타일도 깨져 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어요. 어느 날 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시설이 좋았어요.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둘러보는 내내 입을 다무셨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주무시는 방이에요. 창문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요. 할머니가 방을 둘러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여기 몇 시에 자요? 저녁 9시에 소등해요. 밥은 언제 먹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나와요. 밤에 배고프면 간식을 드릴 수 있어요. 요청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안 갈 거야. 왜요, 엄마? 거기 좋잖아요. 좋은데 내 집이 아니잖아.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거기서는 밤에 배고프면 냉장고 못 열어. 나는 집에서 밤 12시에 짜파게티 끓여 먹을 수 있어야 해. 딸이 웃었어요. 엄마 맨날 라면 드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의자에 앉은 채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발견한 큰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의 38%가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을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 밥 먹기,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옷 입기 중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재산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면서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4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간병인이 나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50명 직원 거느리던 분이 기저귀를 차고 계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 82세 윤정순 할머니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지만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집에 와서 혼자 밥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쉬고 싶어도 나가. 귀찮아도 나가. 몸이 굳으면 끝이니까. 건강은 있을 때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그게 전부였다는 걸 알아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그게 쌓이면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2025년 노인빈곤 실태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노인의 41%가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자식한테 재산 물려줬다가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하셨어요. 재산이라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 중엔 훨씬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셨어요.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반면 같은 동네 김 할아버지는 재산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이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하니까 다 넘겨줬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한숨이었어요. 아들은 알겠어요. 아버지 했지만 그 한숨 소리가 할아버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내가 너무 일찍 줬구나. 내 몫을 남겨뒀어야 했는데. 천장만 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 몫은 남겨놓으셔야 해요. 자식한테 줄 돈보다 내가 쥐고 있을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드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네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나 낮았습니다. 충격적이죠? 무려 3배입니다. 취미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겁니다. 76세 최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보내셨어요. 처음 1년이 가장 힘드셨대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평생 같이 밥 먹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소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TV 소리가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다 같이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네.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복지관에서 피아노 가르친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아노? 나이가 몇인데?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심하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매일 30분만 연습하세요. 첫날 도레미파솔도 못 쳤어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래도 다음날 또 갔어요. 신기하게도 재밌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치게 됐습니다. 두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뿌듯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네. 혼자서 해냈네. 지금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10곡입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어. 근데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야. 그걸 찾으면 달라져.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5번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 노년 스트레스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노년 우울증의 원인 1위를 차지했어요. 외로움도 아니고 돈 걱정도 아니고 건강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1위였어요. 홍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 만나고 오면 몸이 더 피곤한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밥 먹는 내내 한 친구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1억이 넘어. 할머니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 다니는데. 또 다른 친구는 세상 욕만 했어요. 요즘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2시간 동안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기분만 나빠졌잖아.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갔어요. 안 가면 섭섭해한다고. 또 기분 나빠졌어요.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됐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가야 하나. 또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가면 또 피곤하겠지. 결국 전화를 안 했어요. 오늘은 안 가야겠다. 안 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편했어요. 다음 달에도 안 갔어요.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계속 줄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금은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하고만 만나세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헤어집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서 편한 사람이 한 명이면 충분해. 그게 진짜 복이야.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듯이 불편한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6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매일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7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7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다 함께 7년 더 즐겁게 사시길 응원드립니다. 78세 정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2년 전에 오랜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갔어요. 친구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봉수야,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내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병원 밥은 맛이 없어.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한술 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이 평범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혼잣말을 해요. 밥 먹으면서 오늘도 맛있네 하고 말해요. 산책하면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하고 말합니다. 아들이 놀러 왔어요.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야.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 평범한 하루가 나중에 가장 그리운 날이 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7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기준 60대 이상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48%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인이 연금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어요. 매달 20일이 되면 200만 원 연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장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십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생일에 용돈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저으십니다. 됐어, 됐어. 나 연금 나와. 너나 써.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당당함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반면 같은 동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자영업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내셔서 연금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봉투를 드리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셨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몰래 우신 거예요. 아들한테는 절대 내색 못 하셨어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평생 일해서 이게 뭔가. 그 50만 원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셨습니다. 아들이 번 돈인데 병원비로 쓰면 미안하지.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 분들,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마세요. 그 돈이 나중에 여러분의 당당함이 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8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노부모의 잦은 도움 요청이 자녀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멀어지는 이유 2위가 잦은 부탁이에요. 장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인터넷 뱅킹을 못 하시거든요. 딸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애가 요즘 바쁜데. 내려놨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부탁해야 하나? 또 내려놨습니다.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하셨어요. 결국 전화하셨습니다.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 하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내가 자꾸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반면 같은 나이 박순이 할머니는 달라요. 3년 전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셨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울었대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6개월을 다니셨어요. 지금은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카카오 택시도 부르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애들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즐겁고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세요. 카톡 문자 보내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나는 팔자가 안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8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요. 내 몸이 내 말을 듣거나, 2다리 뻗고 잠들 수 있거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거나, 불편한 사람 하나 정리했거나, 오늘 하루밥 한 끼 맛있게 먹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병원 침대에서 콧줄 끼고 이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팔자 좋은 겁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팔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켤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스위치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게 팔자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했던 것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오늘 밥 맛있었다. 오늘 이 영상 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팔자 좋은 노후를 만들어가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길겠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즐겁게 보내야지. 아직 건강한 내 다리 참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우울하게, 누군가는 즐겁게 하루를 엽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매일 불안하고 외롭고 어떤 분은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행복을 가를까요? 자식이 잘났으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드니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니 말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뭐합니까? 수치에 매달리다 삶의 즐거움을 다 놓치니 말입니다. 돈, 명예, 자식 성공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가볍게 인생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진짜 비밀 20가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영숙 씨는 평생 자식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도록 도와줬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삽니다. 이영숙 씨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애들이 나를 잘 챙겨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어요. 아들은 회사 일하고 손주 둘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딸은 시댁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볼까 말까 했고, 전화도 이영숙 씨가 먼저 걸어야 받았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한데 주말에 올래?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엔 애들 학원 보내야 돼서요. 다음에 갈게요. 이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요즘 뭐해?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영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 밤마다 울었어요. 자식들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애들한테 연락 왔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확인했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나만 외로운가 봐. 밤에 잠들 때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연락 올까?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어머니 거고요. 이제 손 떼셔야 합니다. 이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은 바쁜 게 정상이에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바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기대하면 어머니만 힘들어요. 이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담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들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손 떼자. 기대하지 말자. 그날부터 이영숙 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매주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노래를 배워서 뭐해? 그런데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노래 부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하면서 헤어지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매주 갔어요. 에세이집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 셋이 생겼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한테 한 번, 딸한테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았지만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바쁘지 뭐.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식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나도 잘 살고 있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면 나만 힘들구나. 손 떼고 내 인생 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네. 여러분,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 기대하지 말고, 연락 기대하지 말고, 자주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73세 박철수 씨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세로 5억쯤 됐습니다. 예금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1억 원쯤 됐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 박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상속세 내느라 힘들겠지. 미리 물려주자.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받았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 적게 내실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예금은 반씩 나눠서 아들, 딸한테 줬어요. 자식들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박철수 씨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애들한테 짐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박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에요. 박철수 씨는 그냥 살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해줬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거실에 물건 좀 치워주세요. 애들 놀 공간이 없어요. 박철수 씨는 물건을 치웠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박철수 씨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건 좋은데 부엌에서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직 자거든요. 박철수 씨는 아침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집 같지 않았어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아들 집이지.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박철수 씨가 뭘 사려고 하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돈 낭비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지금 돈 없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아껴 쓰셔야죠. 박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박철수 씨 수중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줬으니까요.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았어요. 병원비, 약가, 교통비 다 그 돈에서 나갔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박철수 씨는 기가 죽었어요. 고맙다 하면서 받는데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애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 다음 주에 속초 여행 갈 건데
너도 갈래? 얼마나 들어? 1박 2일에 20만 원쯤? 박철수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안 갈래. 왜? 같이 가자. 그냥 바빠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20만 원이 아까웠어요. 아들한테 받은 용돈에서 20만 원을 쓰면 이번 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친구는 갔고 박철수 씨는 집에 남았어요. 혼자 TV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재산을 다 넘기지 말걸. 내 몫은 남겨뒀어야 했는데. 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구나. 내가 쓸 돈이 없으니까 아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노년이야?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비밀 통장의 의미예요. 돈이 아니라 자존감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노년이 존엄합니다. 세 번째, 건강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70세 김정희 씨는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혈압계를 집에 두고 매일 아침 혈압을 쟀어요. 130이 넘으면 불안했습니다. 어제는 125였는데 오늘은 왜 130이야? 혈당도 매일 쟀어요.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짜내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00이 넘으면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도 신경 썼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 뽑아서 검사했어요. 수치가 조금만 높아지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김정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어요. 혈압 130 넘으면 위험하다. 혈당 100 넘으면 당뇨 위험, 콜레스테롤 높으면 심장병 위험. 겁이 났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었어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불안했습니다. 오늘 안 걸으면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고민했습니다. 메뉴가 뭐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나는 안 갈래. 기름진 거 못 먹어. 그럼 칼국수는?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아. 나는 패스. 친구들이 점점 안 불렀어요. 정희는 까다로워서 같이 밥 먹기 힘들어. 김정혜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혈압 재고, 혼자 걱정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사는 건가? 사느라 건강을 챙기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어머니 나이에 혈압 130이면 괜찮아요. 혈당 100도 괜찮고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적당히 관리하세요. 먹고 싶은 거 가끔 먹고 운동도 기분 좋을 때만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김정희 씨는 그날부터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혈압 매일 재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혈당도 가끔만 쟀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끔 먹었어요. 친구들이 삼겹살 먹자고 하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이야 괜찮지. 맛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얼굴도 밝아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 좋아 보이네. 응, 요즘 좀 편하게 살아.
김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 삶을 사는 거구나. 수치에 집착하다 삶을 망치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적당히 건강하면 됩니다. 무리 없이 걷고,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오히려 삶을 망치지 마세요. 네 번째,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소모시키면 내려놓으세요. 68세 한명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했고,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순자를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순자는 자기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야. 연봉도 엄청 올랐대. 그래. 잘 됐네. 우리 딸은 시집을 정말 잘 갔어. 사위가 의사거든. 강남에 병원 하나 있어. 돈 잘 벌어. 한명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씨 자식들은 평범했거든요.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 한명숙 씨는 초라해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리고 순자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애들은 바쁘고. 그래도 살아야지 뭐.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병원 가봤어? 갔지. 근데 의사가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약 먹으래. 약만 먹으면 뭐해? 안 나아지는데. 만나고 나면 한명숙 씨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한숨만 나왔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명숙 씨도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 힘들어. 나도 아픈 데 많아. 나도 애들 평범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40년 친구니까 억지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안 만나?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자랑,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 한명숙 씨는 점점 더 지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40년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해? 조용히 연락을 줄였습니다. 순자가 전화하면 요즘 좀 바빠서 하고 피했어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순자 생각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들어도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꼭 유지할 필요는 없구나.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 그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만 만나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내려놓으세요.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2세 오정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제주도에 살아요. 아들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오정숙 씨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었어요.
함께 아침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합니다. 밥도 혼자 먹어요. TV도 혼자 봐요. 산책도 혼자 해요. 외로웠습니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남편은 가버리고, 아들은 멀리 있고, 나만 혼자 남았어. TV를 하루 종일 켜뒀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무서웠어요. 조용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TV를 계속 틀어뒀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아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해. 언제 와? 엄마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나 심심한데 나올래?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오정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만 혼자네. 나만 외로워.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한테 의지하면 나만 힘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셔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이 이렇게 좋았구나. 햇살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뻤구나.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키워봤습니다. 꽃집에서 제라늄 하나를 샀어요. 베란다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줬습니다. 처음엔 시들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다시 샀습니다. 이번엔 물을 조금만 줬어요.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내가 키웠어.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어떻게 자랐나?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가봤습니다. 책이 많았어요. 처음엔 뭘 읽을지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펼쳐봤어요. 에세이가 읽기 편했습니다. 빌려왔어요. 집에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재미있네. 다음 날도 1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70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책 3권을 읽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정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TV도 하루 종일 켜두지 않았어요. 보고 싶을 때만 켰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커피 마시는 시간, 화분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온전히 오정숙 씨의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오정숙 씨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이게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6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70세 김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요즘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과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본 드라마, 오늘 먹은 밥 이야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김순자 씨는 말합니다. 옛날 친구들도 좋지만 새 친구들이 더 편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지금 만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7번째, 용서하세요. 76세 장영희 씨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거든요. 장영희 씨는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 꾸렸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았지만 장영희 씨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원망이 장영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우울하고 화만 났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장영희 씨는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괴롭혀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만 아직도 고통받고 계세요. 이제 놓아주세요. 장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픈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면 어머니가 자유로워집니다. 장영희 씨는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이제 그만 생각하자. 6개월이 지나자 장영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때는 그랬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8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식이 잘 됐고 나는 못 됐고, 친구는 돈이 많고 나는 없고, 친구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고,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나만 초라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9번째,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체면 버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되고,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큰 집 안 살아도 됩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10번째,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사세요. 집 좀 어질러져도 괜찮고, 밥 대충 먹어도 괜찮고, 몸 좀 편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세요. 11번째, 물건을 줄이세요. 78세 최영자 씨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장을 비우고, 주방을 비웠어요. 안 쓰는 건 다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거 아직 쓸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시원했습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최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어. 물건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편해지네. 물건을 줄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2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오늘 산책 10분 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목표의 힘은 큽니다. 13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14번째, 외모 관리를 하세요.
외모 관리가 젊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머리 빗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울 보면서 오늘도 괜찮네 하고 웃으세요. 외모 관리는 자존감입니다. 15번째,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큰 이벤트를 기다리지 마세요. 평범한 날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평범한 하루. 그 하루가 소중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16번째,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후회도 다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을 사세요. 17번째, 돈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세요.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 아끼느라 삶까지 아끼지 마세요. 18번째,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화분 키우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게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19번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언장 쓰고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더 잘 삽니다. 20번째,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 하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오늘 먹고 싶은 건 먹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체면과 완벽주의, 비교, 과거, 원망, 물건, 부담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20가지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아직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늙는다는 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에게 맞는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